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 지도부가 우리 국회 방일단과의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자민당의 외교적 결례에 강력히 항의한 방일단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결국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면 양국 간 우호 관계의 근간이 훼손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오늘 고노다로 일본 외상을 만나 양국 간 문제에 대한 외교적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강행되면 한일 안보의 틀을 포함해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고할 수밖에 없다는 통첩도 전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쏘아올린 발사체가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는데 국정원은 이달 중 북한이 추가로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여야의 추경 예산안 심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 본회의 개회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 인사와 법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해 오늘 안에 추경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난해 동기보다 11% 줄어 8개월 연속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28.1% 줄어들었는데 하지만 올 들어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던 지난 6월보다는 실적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날두 노쇼를 포함한 무책임한 태도로 한국 팬들의 동분을 샀던 유벤투스가 오히려 잘못을 한국에 떠넘기며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한국 프로축구 연맹의 항의 서한에 대해 한국 측의 무리한 날짜 선정, 경찰의 교통 에스코트 부재 등이 원인이라는 주장을 답신으로 보내왔습니다. 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국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관계부처 장관들과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가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의 중재안에 대해서 중재든 대화든 우리는 외교적 해결 방안엔 적극적으로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신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자, 먼저 긴급 회의 얼마나 열린 겁니까? 네, 오전 10시 반부터 점심시간을 훌쩍 넘겨서 12시 45분까지 2시간 15분 동안 긴급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들과 2시간 넘게 회의를 가진 것은 이례적인 경우인데 엄중한 현재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만큼 확인할 상황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내용을 장관들한테서 보고받고 상황을 점검했다고만 밝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리고 산업부 장관, 국방부 장관, 외교부 1차관 등 국무위원들과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등 12명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와 이 구체적인 발언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만큼 확인할 사항이 많았다. 자, 그리고 어제 NSC 상임위에서 일본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도 했는데 청와대 지금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를 예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는 일본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경우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실제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NSC 상임위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지금까지 3차례 대응 방안을 밝혔는데 가장 강한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이 내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하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방식은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번 한일 갈등 국면에서 미국의 역할도 이제 관심이었고 지금 외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미국의 중재안으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네,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들인데 이 분쟁 중지, 다른 말로는 현상 유지, 한마디로 한일 양국이 휴전하라는 겁니다. 일본에는 수출 규제 강화를 추가로 진행하지 말라고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는 내용인데요. 일본 정부에서는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청와대는 해당 보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이 청와대는 한일 갈등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폐기까지 거론되는 등 동북아 안보에 영향을 주는 상황을 미국 정부도 우려하는 것으로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지금 계속 내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하겠다고 강하게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이라 일단 보도를 부인했을 테고 이 양국 간의 관련 논의는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이 중재가 됐든 대화가 됐든 여러 외교적 방안에는 문이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신호입니다. 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이제 벌써 한 달째인데 처음으로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고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방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네, 방콕 컨벤션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회담 결과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예상했던 대로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회담은 약 50여 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회담에 배석했던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경제 조치 한 달 만에 대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는 줬지만 기존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안을 내일 예정대로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은 회담 중간중간 강제징용 판결 문제도 함께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련의 경제 조치들이 우리 대법원 판결과 연계됐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일본에 가 있는 우리 국회 방일단도 그런 분위기를 직접 전해주기도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측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기존 수출 규제 조치와 함께 내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의 중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어 조치가 끝내 강행될 경우 한일 관계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 한일 안보 협력 틀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시한이 다가오는 한일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 연장 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겁니다. 강 장관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내일 일본 가기에서 추가 조치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담이 성과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로선 엄중하게 메시지를 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또 충분히 명분에 입각해서 의견을 전달했고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아닌 상대편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한 만남이었지만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셈인데요. 양측은 내일 미국과 함께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섭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내일 오후 고노 외상과 강 장관을 잇따라 만난 뒤 한미일 3자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갈등 조정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방콕 컨벤션 센터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네, 국회 방일단 소속 한일의원연맹 회장 강창일 의원이 일본 여당인 자민당 지도부가 면담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 아베 총리 압력이 작용을 했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 의원은 우리가 구걸 외교를 하러 온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뜻을 전달한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제2인자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은 아베 총리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죠. 자민당 측의 어떤 추가적인 대응이나 혹시 다시 만나시려는 노력을 더 하시는 건가요? 왜 합니까? 우리가 이 거지도 아니고 왜 합니까? 일단 충분히 뜻은 전달되었고 이제 자민당에서 이게 아베 정권의 이제 이 진심이 뭔가 속내가 뭔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저희들이 구걸 얘기하러 온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뜻을 전달하라고 온 거지. 저는 현재로서는 강행 의지가 강한 것 같아. 그래서 안 만나는 거야. 우리한테 줄 대답이 없으니까. 네, 방금 강 의원도 강행 의지를 확인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외교부도 일본이 내일 오전 10시 우리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가기를 열어서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조세영 1차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을 해 현재로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발사체가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밝힌 가운데 오늘 오후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발사관 4개의 궤도형 방사포 형태로 보이는데 군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세우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북한이 공개한 사진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북한이 오늘 오후 공개한 발사체 모습입니다. 모자이크를 처리한 발사대와 발사체가 치솟는 장면입니다. 일단 외관상으로 볼 때 발사관은 4개로 보이고 궤도형 발사대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일부 모자이크를 처리한 것은 신형 무기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보안 조치로 보이는데요. 발사체의 모습이나 발사관의 생김새로 볼 때 방사포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의 300mm 대구경 방사포의 경우 발사관이 8개인데 발사관이 4개인 점으로 보여 북한의 주장대로 400mm 신형 대구경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서 군은 어제 북한이 쏘아올린 2발의 발사체가 지난달 25일 쏘아올린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 형태를 보인다며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오늘 공개한 사진을 보면 발사관이나 이동식 발사 차량 등이 앞서 공개된 이스칸데르 미사일과는 형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그러나 여전히 한미 정보 당국의 평가 결과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공개한 사진은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 존 볼턴 보좌관은 이번 북한의 사격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위반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미를 축소하는 데 가세하는 모습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현지 시각 31일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Now, the firing of these missiles don't violate the pledge that Kim Jong-un made to the president about intercontinental range ballistic missiles. 이는 북한이 지난해 4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중지할 것이라고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것 등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5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후 김 위원장이 6월 30일 판문점 회동 당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지속을 약속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의 이번 반응은 북한의 지난 25일 미사일 발사에 작은 미사일들일 뿐이며 미국을 향한 경고는 아니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과 동일한 기조입니다. 이는 파문 확산에 대한 축소를 시도하며 실무 협상 재개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특히 볼턴 보좌관의 이번 반응은 지난 5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와는 대비되는 것으로 확연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볼턴 보좌관은 이번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30일 북한 땅을 밟으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전략적 결정을 하고 다른 미래를 향해 걸어 들어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문을 열어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그러나 진정한 외교가 언제 시작할지 그리고 언제 비핵화에 대한 실무 협상이 시작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어봐야 한다며 여전히 북한으로부터 연락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국정원은 이달 안에 북한이 다시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서훈 국정원장은 일본에 대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대응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보고는 최근 잇따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의 움직임에 집중됐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 전투기 등 우리의 첨단 무기 도입과 한미 연합훈련을 구실 삼아 군사행보에 치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이유로 북한이 이번 달 안에 다시 한번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8월 중에 또다시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력 개선 및 시위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정은의 시찰 사진이 공개된 잠수함의 경우 국정원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고 지난달 추가 남아있던 북한 목선은 엔진 성능이나 내부 설비로 볼 때 침투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목선의 경우 22마력의 경운기 엔진을 탑재해 고속 침투와 도주가 불가능하며 침투용으로 부적합했고, 또 행적이 불분명했던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는 이탈리아 이외의 곳에서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훈 국정원장은 국회에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거론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폐기는 실익과 상징적 의미에서 볼 때 신중해야 한다며 이런 입장을 청와대에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파기도 검토할 수 있다는 우리 외교 당국의 입장과 온도차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정부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추경 심사 문제로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까지 추경을 처리하기로 한 약속부터 지키라며 압박했지만 한국당은 일단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부터 열자고 강조하는 상황입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본회의 개회는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애초 여야 3당 합의에 따라 오늘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쯤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추경 심사 문제로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본회의 개회를 오후 4시쯤 정도로 잠정 합의했다가 다시 저녁 8시 정도란 얘기도 나왔는데 그마저도 어려운 모양새입니다. 이는 한국당이 추경안의 상당 부분을 감액할 것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는 받을 수 없다며 공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심사마저도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앞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추경이 늦어지더라도 오늘 중으로 처리할 것이란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본회의 시간이 확정될 수 있으니까 오늘 중으로 처리하겠다. 이 약속은 지켜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추경 전 법안 처리를 강조하는 상황입니다. 이 추경이 예결위를 통과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법안부터 먼저 처리하겠다는 건 민주당과 이미 합의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본회의를 열어서 인사와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추경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총회를 본회의에 맞춰 연기했던 각 당들도 현재는 추경 심사와 함께 여야의 합의 상황만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네, 일본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 분쟁 등 불안정한 대외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8개월째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 속에서도 지난달 수출입 모두 감소폭이 줄면서 그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지 한 달째가 됐습니다. 악화한 대외 상황 속에서도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그나마 선방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461억 7천만 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11% 떨어졌습니다. 수출 실적은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지만 일본 수출 규제에도 6월보단 낙폭을 줄였습니다. 여기에 수출 물량도 지난 6월 마이너스에서 지난달 2.9% 상승으로 반등하면서 증가 기조를 되찾았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이후 양국 간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 역시 최근 석 달 동안 계속 하락했지만 지난 6월과 비교해 오히려 감소폭은 둔화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달 일본 수입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줄면서 부품과 소재, 장비를 중심으로 9.4% 줄었는데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불화수소가 포함된 기타 정밀화학 제품 수입은 39.4%나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비해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WTO 제소를 추진하고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기 물량 확보와 대체 수입처 발굴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70대 남성이 일본은 무역 보복을 철회하라는 메모를 남긴 채 세종문화회관 부근에서 분신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현재 전신 화상을 입어 위독한 상태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70대 남성 A씨가 아침 8시 반쯤 서울 세종로의 한 공원에서 분신했습니다.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누워있는 상태에서 불은 다 꺼져 있었거든요. 현장에선 A씨의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안에 있던 택표지엔 일본이 무역 보복을 철회해야 한다는 짤막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A씨가 일제강점 피해와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책자 뚜껑에 크게 글씨를 그냥 큰 글씨로 써놔서 단체나 연루돼서 움직이는 정황은 아직까지는 전혀. 앞서 지난달 19일엔 70대 남성이 일본 대사관으로 돌진하려다 제지당하자 차량에 불을 질러 숨졌습니다. 남성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가족이었습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완전한 과거 청산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상태 하에서 직접적인 경험자들이나 1세대, 2세대 분들한테는 강력한 반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일반 국민도 극단적인 선택 대신 냉정하게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장관님, 소위 폴리페서 논란은 알고 계시죠? 최근 조국 전 수석이 재직하고 있는 서울대 학생 게시판에 조국 교수님 학교 너무 오래 비우신 거 아닌가라는 글이 게시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교수들의 사회적 공적인 활동이 잦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휴직을 대부분의 학교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런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예. 많은 교수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이죠. 2004년 4월에는 대학신문에 교수와 정치 지켜야 할 금도라는 제목으로 교수 한 명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 4명의 교수가 1년짜리 안식년을 반납해야 된다. 2008년에는 교수의 지역구 출마와 정무직 진출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본인이 예를 든 것은 국회의원이지만은 결국 정무직 공무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로 남줄 바르다 정치에 대해서 장관이 되는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그 선출직 공무원과 임명직 공무원을 좀 구별해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표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거고요. 임명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 휴직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또 일반적입니다. 임명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렇게 선출직자 4년이라는 장기간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조치를 분리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교수석 같은 경우는 2년 넘게 그리고 만일 장관을 지급하면 앞으로 최소 1년 그리고 거의 선출직 공무원과 같은 장기간에 걸쳐서 대학 교직을 비우게 되는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국책연구기관의 원장의 임기가 3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학교에서 휴직을 인정하고 있고요. 조국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아직 2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의 휴직을 문제 삼기에는 조금 좀 시기상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지금 거의 2년 넘게 휴직하고 계신 상태죠. 저는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정말 훌륭하십니다. 저는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정말 훌륭하십니다. 제가 학교를 그만둔 것은 그 사이에 정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훌륭할 건 없고요. 네, 교육부가 내일 오후 재지정 평가에서 점수 미달로 탈락했던 서울 8개 자율형 사립고와 부산 해운대고의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발표합니다. 교육부는 오늘 자문기구인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이들 자사고들의 일반고 전환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정위 심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에 자사고 취소 결정에 동의할지 결정합니다. 하지만 지난주 극적으로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했던 상산고와는 달리 서울과 부산 지역 자사고들은 모두 취소 동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북 지역의 일부 교육계 원로들이 상산고 사태 등과 관련해 김승환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직 교장과 교감, 도의회 교육위원 등 10여 명은 오늘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정책에 역주행하고 있는 김승환 교육감은 당장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서울 목동의 빗물 배수 시설 수몰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2명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 5시 42분과 47분 터널 입구 200m 들어간 지점에서 시공사인 현대건설 직원 안모 씨와 미얀마 국적의 협력업체 직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견 당시 2명 모두 호흡과 맥박이 없는 숨진 상태였으며 구조대는 신원 확인을 마친 뒤 시신을 이대 목동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작업자 3명이 사망한 목동 배수시설 점검 사고의 인재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호우 때 작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구체적인 안전 지침을 놓고도 작업을 강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비가 올 때 지하 저류 시설 안에서 작업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상 점검은 늘 해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작업을 중단을 시킵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은 달랐습니다. 전날 나온 비 예보대로 새벽엔 날이 흐렸고 참사 직전엔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졌지만 작업은 강행됐습니다. 안전 지침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호우 시 강우 상황을 미리 파악해 근로자들을 대피시키라는 규정까지 있었지만 무시된 겁니다. 현대건설도 안전지침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시설 내부엔 비상시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알림벨이나 구명조끼 같은 안전장치는 전무했던 상황. 무리한 작업으로 지하로 내려간 근로자들이 손 쓸 틈도 없이 변을 당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예보가 되면은 그런 이제 밑에 터널 속으로 들어가지 말아야죠. 불감증이 아니라 완전히 무시한 거죠. 의도적인 불감증이지. 막상 사고가 나자 시공사와 당국은 책임 미루기에 급급했습니다. 수문을 원격 조종해 닫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자 수문 운영 권한이 서로에게 있다고 떠넘기는 겁니다. 저희는 이게 수문 개방 어떤 이런 제어에 저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가긴 갔으나 패스워드 이런 것들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사 진행 중에 있을 때는 양천구하고 서울시하고 현대가 합동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양천구한테 시설물이 인수인계된 사항은 없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경찰은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관리 소홀과 업무상 과실 여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서울 무교동 2차선 도로에서 지름 50cm, 깊이 1m짜리 땅 꺼짐 현상,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울 중구청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내린 집중호우 영향으로 낡은 하수관에 구멍이 생기면서 흙이 휩쓸려 들어가 땅이 꺼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중구청은 싱크홀이 발생한 차선 1개를 통제하고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5개 작업 중지 권고 온도 기준을 현행 38도에서 35도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의 5개 작업은 지금까지 기온이 38도를 넘으면 중지하도록 권고했지만 앞으로 35도만 넘어도 중지하도록 권고합니다. 작업 중지 권고란 명령과는 달리 사용자의 의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화재나 구조 현장에 출동한 119 소방대원을 때리는 등 방해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119 광역수사대 집계 결과 최근 3년 동안 구급대원 폭행은 149건으로 이 가운데 12명은 징역형을, 26명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소방기본법은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소방공무원 폭행 수사를 전담하는 119 광역수사대가 출범한 뒤 24시간 사건을 접수하며 초동 조치부터 사건 송치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119 광역수사대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소방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제복 공무원들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현장 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중년층에서 쉽게 발병하는 것이 대상포진인데요. 환자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자 자체는 50대 이상이 많은데 최근 5년의 증가율을 보면 30, 40대 젊은 층도 두드러집니다. 김정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부 한 곳에 생긴 띠 모양 발진과 물집, 그리고 극심한 통증. 전형적인 대상포진 증상입니다. 대상포진은 수두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어릴 때 앓은 수두바이러스가 신경 속에 장기간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밖으로 나와 신경 손상부터 주며 활동합니다. 이런 대상포진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연평균 3%씩 증가세입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63.4%로 가장 많았습니다. 암이나 당뇨 같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질환으로 이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가가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가율만 놓고 보면 30, 40대가 압도적입니다. 매년 3.6%에서 4%씩 늡니다. 수두와 같은 바이러스라고 해서 자가 치료로 나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신경 손상과 그에 따른 통증이 극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과는 다르게 또 이 바이러스들은 신경을 손상을 줍니다. 신경이라는 건 한번 손상이 오면 잘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후유증으로 대상포진후 신경통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생 부위에 따라 뇌수막염과 실명, 안면마비도 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갑자기 한쪽 피부가 가렵거나 쏘는 듯한 통증이 생긴 경우 정확한 진단을 받고 72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전문의들은 말합니다. 일단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해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하고 신경 차단술로 통증을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50세 이상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위험군은 예방 효과도 있고 신경통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예방 백신을 맞는 게 좋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고등학생이 나흘 만에 표선 해수욕장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오늘 오후 3시 반쯤 서귀포시 표선 해수욕장 해상에서 실종된 17살 유모군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은 투명 카약을 타던 관광객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표선 해수욕장은 유군 행적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지점 부근입니다. 유군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쯤 서귀포시 표선면 성원리에 있는 집에서 나간 뒤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유군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자 지난달 31일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요즘 대형 의류 매장에는 도난 방지용 검색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자파를 이용해 의류에 붙어있는 도난 방지 태그를 인식하는 원리인데 전자파를 차단하는 특수 가방을 이용해 900벌이 넘는 옷을 훔친 외국인이 붙잡혔습니다. 화면 보시죠. 얼핏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검은색 가방입니다. 그런데 실은 전자파를 차단하는 재질로 만든 특수 가방입니다. 이 가방의 소유자는 지난달 한국에 들어온 베트남 국적 32살 A씨입니다. 이 남성은 닷새간 서울 강남과 종로 등에 있는 특정 업체의 매장을 7곳이나 돌며 옷을 훔쳤는데 속옷과 양말, 외투 등 훔친 옷만 950여 벌, 3,600만 원어치에 달했습니다. A씨는 업체의 옷이 베트남에서 인기가 있어 범행했다며 옷을 보내 처분하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훔친 옷들이 베트남으로 건너가기 전 모두 회수했습니다. 네, 국민적인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에 대해서 유벤투스 구단이 프로연맹의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YTN이 유벤투스의 아넬리 회장이 프로연맹으로 보낸 서신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양시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YTN이 단독 입수한 유벤투스 안드레아 아넬리 회장이 권오갑 한국 프로축구연맹 회장 앞으로 보낸 서신입니다.
지난달 30일 프로연맹이 유벤투스 구단에 보낸 항의 서한에 대한 답장 형식으로 논란이 불거진 지 엿새 만에 나온 첫 공식 입장입니다. 아넬리 회장은 애초 27일로 합의한 경기를 K리그 요청에 따라 26일로 하루 앞당기면서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빡빡한 일정에 따른 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기 당일 지각해 1시간이나 경기를 지연시킨 점에 대해서도 전 세계에서 처음 겪어보는 교통체증에 경찰 에스코트도 요청했지만 제공받지 못했다면서 당시 여건을 탓했습니다. 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계약 내용에 대한 언급 없이 근육의 피로가 쌓여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조언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넬리 회장은 시간 순서에 따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프로연맹의 무책임하고 거만하다는 비판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끝을 맺었습니다. A4 용지 2장을 빼곡히 채운 서신에서 사과나 유감의 뜻을 표하는 내용은 단 한 단어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네데베드 부회장의 경기 시간 단축 요청과 협박성 발언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유벤투스 구단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여름 싱가포르와 난징, 서울에서 모두 16만 5천여 명의 팬들이 운집했다고 과시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네,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침몰 사고를 일으켰던 크루즈선 바이킹 시기노 우크라이나인 선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지 50일 만에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검찰의 재청구 영장에는 과실치사 혐의 외에도 뺑소니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박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갑을 찬 상태에서 비공개 영장 심사에 출석했던 유람선 사고의 가해선박 선장이 종이로 얼굴을 가리며 법정을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33명이 탄 유람선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낸 유리 씨 선장. 헝가리 법원은 전날 선장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영장 재청구 사유가 이유 있다며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bíróság az ügyészi indítványnak helyt adva az ügyfelem letartóztatását elrendelte, augusztus 31. napjáig nagyobb részben osztva az ügyészség álláspontját. 앞서 헝가리 검찰은 지난 6월 내린 유리 선장의 보석 결정에 반발해 항소했지만 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이례적으로 비상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헝가리 대법원은 보석금을 받는 것만으로는 신병 확보가 어렵고 검찰의 항소 이유를 하급심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법리적으로 보석이 잘못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지 언론은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훼손을 막기 위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에는 과실치사 혐의 외에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이른바 뺑소니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법원은 사고 이후 선장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되거나 사라진 일부 정보의 복구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참사로 한국인 25명이 숨지고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에 있는 가운데 현지 경찰이 선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네,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의 대형 산불이 한 달 이상 확산하면서 산불로 인한 연기가 미국 알래스카까지 퍼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의 위성 사진 등을 보면 시베리아 산불로 인한 연기가 미국 알래스카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이 30일 분석한 에어로졸 분석 지도를 보면 러시아 산불로 인한 연기가 알래스카 서부, 또 캐나다 북서부 지역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어로졸은 연기나 안개처럼 기체 중에 고체 혹은 액체 밀입자가 분산 부유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고추와 토마토, 국화 등에 피해를 주는 총채벌레가 늘고 있어 철저한 방제를 부탁했습니다. 총채벌레는 과일 표면과 잎에 상처를 주어 기형 과일을 유발하고 상품성을 떨어뜨려 농가에 피해를 줍니다. 농진청은 총채벌레가 발생하면 꽃과 잎 부분을 집중적으로 방제하고 주변 잡초와 토양에도 방제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양이 예쁘지 않아 상품성이 없는 비상품 과일을 이용한 가공식품이 개발돼
농가의 또 다른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자두와 살구를 교잡해 만든 플럼 코티의 비상품 과일로 수제 맥주와 아이스크림, 스무디 등을 만드는 기술을 업체에 이전해 8월부터 제품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농진청은 이번 제품 출시를 계기로 앞으로 상품성이 없는 사과와 포도, 딸기 등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농가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건강식품으로 수요가 많은 매실이나 대추의 씨를 빼는 기계가 개발됐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록색 매실이 접시에 담겨 옮겨지는 순간 절삭기가 달린 기계가 작동합니다. 매실의 씨와 과육 부분을 분리하는 겁니다. 1시간에 216kg의 매실에서 씨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작게 농가용으로 개발한 기계는 1시간에 36kg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실의 씨를 빼고 과육을 장아찌 등으로 가공하면 부가가치가 2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손으로 다 이렇게 쪼개서 담갔어요. 우선 인건비를 줄이고 그다음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로서는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최근 스낵이나 전과, 차 등 가공 상품으로 인기가 높은 대추도 씨 제거에 일손이 많이 드는 건 마찬가지. 농진청이 새로 개발한 기계가 1시간에 약 1000개의 씨를 뺄 수 있습니다. 과육의 95.6%를 잘라낼 정도로 기계의 절삭 성능도 뛰어납니다. 이렇게 과육을 분리해 스낵으로 가공하면 부가가치가 4배나 높아집니다. 가공품으로 바꿀 수가 있어서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동시에 국민들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과일에도 적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연구진은 매실과 대추뿐 아니라 다른 과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해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네, 평소에도 워낙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호날두. 이 아시아 투어 중에 찍은 인증샷을 직접 올렸다고 하는데 한국에서의 사진은 뺐다고 하네요. 한국에서의 일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건지 아니면 노쇼 논란을 의식한 건지 아무튼 한국의 기록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팬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호날두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시의 얼굴을 달아서 호날두를 자극하기도 하고 내가 알던 호날두가 아니었다 이런 내용도 있네요. 또 친절하게 영어로 번역을 해서 2개 국어로 댓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엄청난 비난 여론에 호날두 댓글을 칼같이 삭제, 이른바 칼 삭제하고 있다고 하는데 댓글 올라오는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고 하네요.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오늘 바깥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정말 더우셨을 텐데요. 경북 경주의 기온이 36.7도까지 오르면서 사람의 체온보다 더 높았습니다. 더위의 기세는 갈수록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33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더 높겠고요. 경북 경산의 기온은 무려 37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뜨겁겠습니다. 볕이 강한 낮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요. 목이 마르지 않아도 수분 섭취를 틈틈이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벼락을 동반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의 최저기온 25도, 광주도 25도, 대구는 26도, 강릉은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 33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3도, 광주 35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은 점점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 초반 서울의 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